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오후 4시, 영국 채셔주에 위치한 공원에서 한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은 메인 산책로를 피해서 조금 더 조용한 길을 따라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에 저기에 한 남성이 하얀 개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산책을 한다기보단 그냥 좀 멍하니 서 있는 느낌? 부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때 개와 함께 서 있던 그 남성이 부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강아지를 두고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이 찰나의 순간에 아내가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리를 피하던 그 남성의 손에 피 묻은 칼이 들려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부부는 남겨져 있던 하얀 개에게 다가가 보는데 이 정체를 확인하고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멀리서 보고 강아지라고 생각했던 그건 하얀 자켓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여성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는데 정말 많은 양의 피를 흘렸더라고요.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발견 당시 그녀는 미약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은 금방 알려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뉴스까지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곧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는 15살이던 브리아나 자이로 근처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곧장 수사가 시작되는데 경찰은 일단 브리아나 집에 납치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봐서 그녀가 직접 집을 나섰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그녀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죠. 브리아나의 집 앞 현관문 카메라에 오후 12시 45분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리아나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걸어갔죠. 근데 그녀의 행적이 좀 이상해요. 집에서 3분 거리에 정류장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반대 방향으로 향했고 25분을 걸어서 멀리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탄 28번 버스는 그녀가 걸어왔던 방향 그대로 돌아갔고 심지어 바로 집 앞을 지나가기도 해요. CCTV를 통해 확인한 브리아나의 모습은 내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시 53분 한 정류장에서 내리더니 2명의 학생을 만나더라고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이었죠. 이 세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사건이 발생한 공원으로 들어갔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브리아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두 학생이 원래 알던 사이였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이라는 특정 위치에서 만난 점, 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거나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동행을 했다는 점에서 서로 신뢰하거나 친분이 있을 사이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잡는 과정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곧장 피해자 브리아나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 스칼렛 젠킨슨과 만나기로 한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CCTV 속 여학생과 스칼렛을 대조한 결과 둘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스칼렛은 열흘 전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온 동급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알게 된 건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일 딱 붙어 다녔다고 해요. 어쨌든 피해자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또 사건 현장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잖아요.
꼭 용의자라고 할 순 없지만 브리아나의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칼렛을 곧장 경찰서로 불러냈죠. 그리고 이때 당시 함께 있던 남학생의 정체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 레크리프로 스칼렛이 전학을 가기 전에 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였죠. 두 사람은 단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 에디와 스칼렛 두 사람 모두 자기도 어찌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스칼렛은 브리아나 추모글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도 했고요. 경찰은 이 두 사람에게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낼 것 같았고 결국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죠. 우선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브리아나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태어날 때의 성별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기대나 또래의 시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의 선택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브리아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조롱과 따돌림부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집단 폭행까지 겪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은 결국 딸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특수교육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CCTV에서 찍힌 스칼렛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특수교육학교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브리아나처럼 교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스칼렛은 후자에 가까운 학생이었어요. 원래는 일반 학교에 다녔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가져왔다가 적발되면서 이 특수교육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겁니다. 거의 강전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전학 첫날 브리아나 옆자리에 배정되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막 메이크업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해요. 사실 브리아나에게는 이런 관계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처음으로 학교 친구가 생겼다라면서 행복해 했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자랑스럽고 또 딸을 대신해서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스칼렛과 브리아나의 관계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에디, 같이 체포됐던 그 남자예요. 얘는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브리아나와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스칼렛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11살 때 학교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됐어요. 스칼렛은 평소에 그 나이 때 애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공포영화나 흑마법 이야기들을 막 노려놓곤 해서 친구들이 다 피하는 은근히 겉도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에디의 반응만은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이상한 이야기를 막 떠들어도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덤덤한 태도는 오히려 스칼렛에게 편안함을 줬고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끈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디는 스칼렛과 조금 다른 의미로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도 잘해서 킥복싱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용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에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스칼렛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그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섰을 무렵이에요.
어느 날 에디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다면서 스칼렛에게 털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남학생 마크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에디는 질투심에 휩싸여서 진짜 마크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막 화를 내는데 스칼렛이 이 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에디는 처음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과격하게 토로한 거였지만 스칼렛과 대화를 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마크를 어떻게 죽일 건지 그 후에 어떤 경로로 도망갈 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칼렛이 나는 사실 이미 2명을 죽여본 적이 있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럴듯한 살인 경험담까지 막 늘어놓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게 모두 허세에 불과했고 사실은 아니었다고 밝혀져요. 다행히 이때는 계획에만 그쳤지만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본격적이게 살인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스칼렛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막 만들어요. 그러더니 살인 리스트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말을 못하게 혀를 자르고 고문한 후에 살해해서 눈알과 치아를 뽑아 수집하자.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폭력 판타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스칼렛이 강전을 가게 되면서 브리아나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디에게 브리아나를 본 인상과 감정을 바로 전하게 되죠. 처음에 스칼렛은 트랜스젠더는 처음 본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 감정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브리아나가 나보다 예쁜 것 같아. 걔를 쳐다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 나 어쩌면 걔 사랑하나 봐. 안 되겠어. 걔를 없애버려야 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스칼렛의 생각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2023년 2월 스칼렛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에디에게 살해 계획을 꺼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브리아나를 공원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살해하자고 했어요. 브리아나를 유인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마약 거래를 할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코카인을 사러 가자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사실 브리아나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그걸 막 찾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스칼렛이 유일한 친구잖아요. 친구가 이거 하면은 너 기분이 좋아질 거다 라고 권하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스칼렛은 브리아나에게 정확히 어느 정류장에서 몇 시에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로 올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처음에 브리아나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다. 꼭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친구의 말에 알겠다고 그 말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 공원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옆에 에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 스칼렛은 당황하는 브리아나에게 그냥 같이 마약 사러 온 친구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고 이 세 사람은 함께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마약 판매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가 공원 안쪽,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서 점점 더 숲이 우거진 곳으로 걸어 들어갔죠.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요? 바글바글하던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스칼렛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젠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때 에디를 힐끗 보면서 작은 신호를 줍니다. 오케이. 이게 두 사람이 사전에 정한 공격 개시 암호였어요. 브리아나가 상황을 눈치채기도 전에 에디가 뒤에서 갑자기 그녀를 공격합니다. 스칼렛 또한 미리 준비해온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브리아나가 방어하려고 막 손을 들자 그 손목을 잡아서 비틀면서 베어냈죠. 그렇게 총 28차례의 칼부림이 이어졌고 브리아나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잔혹한 공격이 끝난 뒤 스칼렛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에디는 혼자 남아 브리아나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근처를 산책하던 부부와 마주쳤고 깜짝 놀라 도주를 했던 겁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스칼렛은 친구들에게 브리아나 사건의 뉴스 링크를 공유하면서 야, 너네 진짜 조심해라. 너무 무섭지 않냐?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고요. 일부러 브리아나에게 연락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한 치밀한 연출이었고 또 사건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2023년 11월 23일, 드디어 두 사람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영국 역사상 길이 남을 만큼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은 절대 아니었고요. 두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공개되면서부터예요. 얘가 죽을 때 남자처럼 소리 지를까 여자처럼 소리 지를까? 우리 죽이고 나서 거기 크기 확인해보자. 이런 식의 명백한 혐오 표현과 잔인한 대화가 포함된 메시지를 나눴더라고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믿기 힘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피해자인 브리아나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친구를 믿었냐? 위험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건 본인 책임 아니냐?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와 댓글창에 쏟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브리아나는 당시 ADHD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상황을 인지하고 또 위협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낮았다고 해요. 게다가 스칼렛을 거의 유일한 친구로 여기고 있었죠.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상대에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법정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칼렛과 에디는 각각 22년과 20년 후에 가석방 기회가 생기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 범죄,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붙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야. 처음부터 반말해서 좀 놀랬지? 근데 내가 좀 보니까 오프닝을 존댓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인정. 그래서 오늘부터 오프닝도 반말로 하려고. 어때? 조금 더 자연스럽지?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미국 버지니아에서 홀로 딸을 키우던 태미 위크스크에게 2016년 1월 27일은 악몽 같은 하루였어. 사랑하는 딸 니콜이 실종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거든. 그녀의 딸 니콜 로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아직 13살로 평소 엄마와 함께 자는 걸 좋아하는 그냥 어린 소녀였다고 해. 그런데 전날인 1월 26일, 웬일인지 그날따라 혼자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 엄마 태미는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방에서 혼자 자라고 했어. 니콜은 기뻐하면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지. 27일 새벽 4시 반, 평소에 출근이 일렀던 태미는 빠르게 나갈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에 딸을 보려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이 방문이 열리질 않는 거야. 근데 문 손잡이는 또 이게 돌아가더라고. 그럼 문을 잠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덜컹덜컹 해보니까 이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순간 불길한 예감에 엄마는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기 시작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어. 방문은 스탠드로 이렇게 막혀 있었더라고.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 게다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 엄마 몰래 니콜이 나간 걸까? 사실 니콜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 생후 10개월에 간이식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지. 그래서 걱정할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가 어디를 갈 때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갔었대. 태미는 니콜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또 문자도 보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지. 애써 그냥 친구랑 있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때 니콜의 약병이 눈에 띄는 거야. 아까 간 이식 수술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매일같이 거부 반응 방지 약을 복용했어야 됐대. 어렸을 때부터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어딜 가든 습관적으로 챙겼었고, 그런 니콜이 이 약병을 두고 나갔다고?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지. 결국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이건 아동 실종 사건이야.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대규모의 수색 작업에 들어갔어. 특히 실종은 그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더욱더 서둘렀지.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이 니콜을 찾기 위해서 밤낮 할 거 없이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해. 근데 이게 뭐 단서가 나오질 않으니까 경찰은 니콜의 주변인들을 조사했어. 증언을 모아서 마지막 행적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한 거야. 그때 이웃집에 살던 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 실종 전날인 26일 니콜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애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따가 밤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나갈 거라고 했다는 거야. 내 친구들은 얘가 남자친구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뭐야 누군데?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니콜이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해. 이 남친을 SNS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사실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니콜이 너무 신나 보이니까 차마 말을 꺼내진 못했지. 자, 그럼 인터넷에서 만난 남친 보러 밤에 나갔다가 사라진 거잖아. 경찰은 그 남자가 분명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 일단 누군지 알아내려면 니콜의 휴대폰이 필요하잖아. 근데 실종 당시에 이걸 들고 나갔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주고받은 대화나 사용한 앱이 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경찰은 니콜의 계정들을 우선 찾아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해. 그 와중 다행인 게 방에다가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아이디랑 비번을 적어둔 종이를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FBI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 계정들을 토대로 빠르게 그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해. 결과는 금방 나왔어. 니콜이 남자친구를 만났던 그 사이트는 킥이라는 앱이더라고. 근데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그 채팅 어플이거든. 근데 이게 또 약간 문제가 있어. 그게 이 앱이 100% 익명으로 채팅을 한다는 거야. 물론 익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또 또래 애들만 쓰는 게 아니었어. 범죄자들도 접근하기 쉬웠던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기로 유명하기도 했었대. 그럼 니콜은 어쩌다가 이 앱을 사용하게 된 걸까? 앞서 말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만 지냈던 거야. 기적적으로 간이식을 받았지만 목과 배에 큰 흉터가 생겼었고 설상가상으로 4살 때에는 림프종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 그래도 다 완치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생 때 반 아이들의 따돌림이 시작됐지.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고 있던 와중에 그녀의 수술 흉터를 보고 애들이 엄청 놀려대기 시작한 거야. 그냥 자기랑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반 친구들은 니콜을 괴롭혔어. 어렸을 적부터 약했던 몸과 친구들의 괴롭힘까지. 니콜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져만 가. 학교도 정말 안 나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터넷. 니콜은 점차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기 시작했지. 앱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곤 했던 거야. SNS 속 니콜은 아픈 아이도 놀림받는 왕따도 아니었거든.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남친 사귀었던 썰이나 친구들이랑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했던 거야. 물론 그 모든 건 지어낸 이야기였지. 그래도 가상세계 속에서만큼은 인기 많고 활발한 아이가 된 그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 그렇게 점점 인터넷 세상에 매료되어 갔던 거야.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한편 FBI는 계속된 조사를 통해서 니콜이 킥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후에 실종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래서 킥 본사에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고 다행히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 그렇게 니콜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찾게 돼. 그는 바로 버지니아 공대 신입생이던 18살의 데이비드 아이젠 하우어. 1월 26일 밤 12시 반에 연락을 했었더라고. 그렇게 실종된 지 3일째가 되던 1월 30일, 데이비드는 체포돼서 신문을 받게 돼. 그는 니콜과 연락한 사실을 그냥 바로 인정하더라고. 데이비드의 진술에 따르면 12월쯤 그냥 혼자 심심했던 그는 익명 화상 채팅 사이트인 오메글에 들어가 봤대. 그러다가 우연히 또래 여성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잘 통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성도 데이비드가 마음에 들었는지 더 연락하자면서 킥 아이디를 교환했던 거야. 그렇게 2달간 앱을 통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중에 그럼 우리 현실에서 한번 보자 라면서 약속을 잡게 돼.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이 여성이 바로 니콜이었던 거지. 둘은 1월 26일에 만나기로 했대. 데이비드는 막 설레어 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여자가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당일날 나가서 보니까 얘가 진짜 많아봤자 13살 되나? 그 정도로 보이는 거지. 당황한 데이비드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바로 차를 돌렸고 자기 캠퍼스로 돌아오게 돼. 그 후에 친구들이랑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 데이비드의 진술은 굉장히 상세했고 시간도 딱딱 맞아 떨어졌어. 하지만 이렇게 그냥 풀어주기엔 경찰들 마음 한켠에 그 찝찝함이 남아있던 거지. 그때 데이비드의 룸메이트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는데 1월 26일 날 밤에 데이비드 행동이 매우 수상했다는 거야. 그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고 부츠를 신고 있었대. 근데 분명히 그날 비가 안 왔거든? 그런데도 부츠가 살짝 젖어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던 그의 칼도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게 돼. 이 진술을 토대로 일단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했어. 처음에는 좀 조사만 해보려고 데려온 거거든? 근데 신문을 시작하고 데이비드가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거 밝히면 제 형량 줄어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나탈리 키퍼스랑 같이 저지른 거예요. 나탈리 키퍼스?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나탈리도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던 거지. 경찰은 빠르게 나탈리도 체포했고 둘을 따로 신문하기 시작해. 동시에 그들의 핸드폰을 조사했지.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있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데이비드의 말대로 나탈리가 함께 니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와 묻을 때 사용할 삽을 사는 것까지 모두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데이비드는 니콜이 13살의 어린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 이 모든 내용은 둘이 나눈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 게다가 데이비드와 니콜은 사건 당일이던 1월 26일 이전에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건 당일이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날 니콜을 파티에 데려가서 데이비드는 술을 엄청 먹였고 술김에 관계까지 가졌다고 해. 다음날 술이 깨서 생각해보니까 니콜이 임신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 만약 진짜로 임신을 했다거나 둘이 관계를 가졌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 완전 범죄자 되는 거잖아. 미성년자랑 만난 거니까. 주변 시선도 좀 무섭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경찰에 붙잡히면 어쩌나 무서워진 거야.
한참 고민하던 데이비드는 친한 친구던 나탈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돼. 근데 이 나탈리의 반응도 좀 충격적인데 그냥 니콜 죽이면 다 해결될 일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데이비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를 했어. 그리고 둘은 그때부터 니콜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할 삽도 미리 구매해두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 그렇게 1월 26일 데이비드는 니콜과 다시 약속을 잡게 돼. 그 전에 범인 둘은 미리 만나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니콜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그냥 들떠있을 뿐이었지. 그렇게 그날 밤 남친한테 자랑할 생각으로 평소에 아끼던 파란색 미니언즈 담요 챙겨가서 엄마 몰래 집을 나가게 돼.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둘은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숲이 우거진 외딴 곳으로 향했어. 이곳에서 니콜과 또 한 번 관계를 맺은 후 그녀의 목에 칼을 갑자기 찔러 넣는 거야. 그렇게 니콜은 허망하게 사망하고 말아.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었지. 그렇게 살인을 하고 덤덤하게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은 후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지. 다음날 나탈리와 만나서 함께 표백제, 물티슈 등 시신 처리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한 후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을 했어. 데이비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호수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겨울에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걸 알고 시신 유기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가던 길에 맥도날드에 들러서 니콜의 옷을 쓰레기통에 처리하고 호수에는 시신과 핸드폰을 버렸지. 얘네 완전 치밀하지 않아? 둘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차를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숙사로 돌아오게 돼. 데이비드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니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시작했어. 그의 자백대로 그녀의 시신과 핸드폰을 호수에서 발견했지. 그리고 나탈리의 가방에서도 니콜의 미니언즈 담요를 발견하게 돼. 이 모든 증거들과 또 자백을 토대로 나탈리와 데이비드는 니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즉각 체포됐어. 2018년 6월 데이비드의 재판이 먼저 열리게 돼. 그는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받고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지. 3개월 후에 나탈리의 재판도 열리는데 사람들은 이 재판도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어이가 없다? 나탈리가 재판에서 무려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계획을 짠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장단 좀 맞춰준 거예요. 아니 진짜로 살인 저질릴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나탈리는 니콜이 살해당할 당시에 자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데이비드가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약간 도움을 준 것뿐이래. 그리고 변호인들은 나탈리의 정신질환을 증거로 데이비드에게 조정당한 것뿐 절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탈리가 정신질환을 6개나 앓고 있대. 비인격과 비현실화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성 장애, 의존적 성격 장애, 공황 장애, 우울증까지 이 모든 걸 다 겪고 있다는 거야. 비인격과 비현실화 장애로 인해서 현실과 환상을 혼동했고 또 경계성 장애로 감정적으로 무감각했으며 의존적 성격 장애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가 끝나 그에게 조종당했다라는 거야. 검찰 측의 생각은 완전 달랐지. 오히려 망설이는 데이비드를 선동해서 니콜을 살해하게 만든 거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면서 나탈리와 데이비드가 나눈 킥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니콜을 살해하고 연락한 데이비드에게 나탈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데이비드,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고생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거야. 결국 나탈리는 살인사건을 도운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게 돼.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된 거야.
그렇다 한들 유가족의 아픔이 사라지진 않겠지. 니콜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기울였다면 니콜이 SNS에서 낯선 남성에게 정을 주진 않았을 거다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었고, 점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공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 니콜이 살해당한 2016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수많은 익명 채팅 어플이 존재해.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과 재미로 이 앱들을 사용하곤 하지. 익명의 온라인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가짜 이름과 프로필을 이용해서 그들 사이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을 조심해야 될 거야.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